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인간의 마음은 턱에 있다고 디는 생각했다. 왜냐하면 턱이 아팠으니까. 디는 종일 입을 다물고 있었고 때때로 피맛을 느끼고 입을 벌렸으나 아무리 혀로 더듬어도 출혈은 없었고 다만 그때마다 그때까지 자신이 얼마나 입을, 턱을 세게 다물고 있었는지를 알았다. 특히 밤에 입을 꽉 다물고 눈을 뜬 채 어둠 속에 있다 보면 육체는 희미해지고 사물처럼 턱이 남았는데 그런 것 같은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는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그리운 것도 만져지는 것도 서글픈 것도 없이 오로지 턱이다. 지금은 턱이다. 이것만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마음은 턱에 있어. 마음은 언제나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것이니까. 최종적으로 턱이 남았다면 마음은 여기에 윗턱과 아래턱, 턱을 짓누르는 턱, 그 간격에 서로 다른 끝글이 붙은 자석처럼 꽉 달라붙은 그 간격에 간신히 녹슨 자물쇠로 꽉 잠긴 듯한 입속에 뻣뻣한 혀와 화약 맛이 도는 침에 마음은 그런 데 있어. 황정은 작가의 연작 소설집 디디의 우산에 실린 뒤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과 관련된 말들,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쓰이고 마음이 좋고 마음이 아름답다는 말은 차고 넘치지만 그러니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건 너무도 자명하지만 아무도 그 마음을 본 적도 만진 적도 없죠. 한 편의 소설을 읽으며 이제야 우리 육체의 가장 아픈 장소, 가장 예민한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는 문장 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거리의 사람들 바람 따라 흐르면 서성이듯 혼자서 기다리고 날 부르는 기억에 흔들리는 땅콩이 사람들 사라졌네. 난 속에 퍼져서 울 것 같아서 한참 눈 감고 잊혀져가는 모든 것 당연한 건가요? 문학 라디오 헤이수의 문장의 소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DJ 헤이수가 아니라 1, 2 DJ를 맡은 소설 쓰는 조혜진입니다. 예, 저는 문장의 소리에서 연출을 하고 있어요. 항상 녹음실 밖에서 서성이다가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게 되었는데 오늘 헤이수 작가님이 목 상태가 안 좋으셔서 제가 하루만 DJ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작가의 방에는 최근에 고양이 대왕을 출간하신 김설아 소설가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싸 김설아입니다. 아싸는? 네, 저 아웃사이더 요즘 유행하는 말인데요. 그런. 인싸는 아니고. 저는 화이팅의 인줄 알았더니. 네, 아싸 그것도 되고요. 예. 김설아 소설가님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찾아보니까 되게 평균보다 좀 이르게 등단하셨어요. 예. 2004년에 예. 현대문학에,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20대 중반쯤 되셨던 거죠? 네, 제가 25살 때 네. 됐습니다. 그 비교적 이른 나이에 예. 등단했고 또 8년 뒤인 2012년에 장편소설
공작새에게 먹이 주는 소녀를 주관하셨고 네. 다시 또 7년이 흐른 2019년에 첫 소설집을 묶으셨어요. 그러니까 등단 연도를 생각하면 거의 15년 만에 소설집을 묶으셨는데 네. 굉장히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네, 책을 저도. 내고 네. 책 내고 느낌, 소감과 책 내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책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려가지고 참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도 정말 나오는 건가 막 그런 생각 계속 하다가 나오니까 생각보다는 덤덤하더라고요. 그냥 나왔구나 이러고 좀 약간 좀 우울한 기분도 들고. 우울한 기분. 예, 뭐 책이 나오면 항상 이상하게 좀 우울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거 좀 그래서 애들한테 짜증도 내고. 맞아. 책 내면 좀 그런 네. 뭔가 이게 뭐지? 이런 싶은 그런 기간이 있죠. 네. 그래도 이렇게 물성으로 딱 네. 마주쳤을 때 첫 느낌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뭐 마음에 들긴 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책이 아주 예. 독자분들이 라디오 들으시고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산뜻한 표지에 고양이 대왕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또 최근에 많이 바쁘시진 않았나요? 아니요, 전혀 저는 바쁘진 않고요. 그냥 평소랑 똑같이 지냈어요. 네. 애들 보고 네. 집안일하고. 네, 그래도 어떤 새로운 네. 계기가 됐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저 스스로 이제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요. 네. 그 장편 소설 먼저 내셨잖아요. 네. 공작새에게 먹이 주는 소녀라는 그 장편 소설은 네. 패션 혹은 패션 대회를 소재로 1등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는 과도한 경쟁 사회를 굉장히 경쾌하게 그린 소설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소설집에는 8편의 단편이 담겨 있습니다. 장편을 내고 또 단편집을 내면서 또 그 사이에 또 7년의 세월이 있었잖아요. 네. 좀 소설에 대한 생각도 변했을 것 같고 삶에서도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15년이 짧은 세월은 아니니까. 네, 제가 등단 초기에는 주로 뭐 순수문학이나 그런 거 많이 읽었거든요. 그리고 뭐 글을 써야겠다 생각하니까 일단 뭐 등단을 목표로 해보자 해서 썼을 때 뭐 그런 걸로 많이 읽고 습작을 했고 그런데 막상 하고 나니까 제가 좀 순문학이 재미가 없어져가지고 그럴 때도 있죠. 네, 그때부터 점점 장르 소설도 많이 뭐 물론 순문학도 많이 읽고요. 근데 장르 소설, 뭐 호러 소설, 추리 소설, 네, 환타지는 별로 안 읽고 그렇게 많이 읽게 된 것 같고 지금도 좀 장편을 더 쓰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SF 소설 이런 것도 많이 보고 그렇게 좀 변하게 된 것 같고. 사는 것도 당연히 결혼하고 애기 낳아서 그냥 엄마의 정체성을 가지게 됐는데 그게 뭐 제가 제대로 하는 건지 왜 엄마 코스프레 하는 느낌이고 좀 엄마 코스프레. 네, 글쓰 시간도 많이 줄고 좀 그랬는데 그래도 계속 끈은 놓지 않으려고는 하고 있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사실 차기작에 대해서 이따가 네. 그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장편을 좀 따로 또 준비하고 계신 거군요. 네, 제가 저 스스로 그냥 준비하는 거고 무슨 계약한 건 아니고요. 단편은 떡볶이에 대한 엔솔로지 이런 게 내년쯤에 나올 것 같고 네. 장편은 제가 지금 그냥 준비만 하고 있는 단계고 네, SF 소설로. SF요? 네. 기대되는데요. 근데 저는 너무 그 기술적인 장벽이 많아가지고 제가 개참을 잘할 수 있을지. 어떤 SF가 나올지. 근데 이번에 고양이 대왕 읽으면서도 좀 신선함이 많아서 SF도 기대가 됩니다. 예. 전 의도는 안 했는데 장르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장르적인 느낌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그러고. 네. 그럼 다시 소설집 고양이 대왕으로 돌아가 볼게요. 표제작을 먼저 얘기하자면 그 고양이 대왕에는 금산실업이라는 회사에 다니다가 회장 집에 초대된 이후
고양이가 된 아버지가 등장해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고양이가 된 후에 동네에서 미치광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죠. 그 아버지의 딸, 그러니까 화자인 나라는 인물이 어느 날 자신을 위로해주는 주리를 통해서 주리의 아버지 역시 금산시로 다니다가 까치 혹은 까치와 비슷한 무엇으로 변했다는 걸 알게 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얼핏 변신이라는 모티프도 생각나고 우화라는 키워드도 떠오르더라고요. 이 작품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소설은 무슨 고양이를 키워드로 쓰는 테마 소설집에 원래 들어갔던 건데요. 제가 원래 고양이도 안 좋아하고 고양이 털 알러지도 있고 그래서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의 얘기를 써야 맞을 것 같은데 그건 도저히 못 쓰겠어서 그러면 차라리 고양이가 되어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그럼 고양이가 되는 동물이 되는 그런 게 제가 본 것 중에 이때까지 본 것 중에 뭐가 있었지 그러니까 무슨 일본 영화 중에 서바이브 스타일 5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쇼에 갔는데 마법 쇼에서 마법사가 이제 한번 나와보세요. 그래서 나갔는데 뭐 비둘기로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비둘기 마법이 풀려도 계속 아버지가 비둘기가 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그냥 환상적으로 나중에 아버지를 타고 다니고 막 일본 영화 특유의 그런 판타지로 그냥 넘어가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실제로 아버지가 그럼 되게 난감할 텐데 뭐 직장도 안 다니시고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 뭐 그렇게 거기서 발상을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러니까 저는 뭐 맨날 아버지들이 회사 다니고 그런 게 뭐 생계를 위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즐거워서 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네. 좀 안 돼 보여서 항상 그래서 좀 자유롭게 자기를 찾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에서 그런 주제를 담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영화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걸 확장해서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아버지에게 지금의 이 시대에 맞는 아버지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고양이 대왕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소설들이 소위 리얼리즘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배척되는 좀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한마디로 기이하고 불가능하고 낯선 이야기. 뭐 고양이가 된 사람도 나오고 또 가장 처음에 실린 외계에서 온 병아리는 또 병아리 말할 줄 아는 병아리에게 위로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 병아리에 중독되어 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사회 문제가 막 생기고 논란이 생기고 이런 또 작품이에요. 또 우리 반 좀비에는 분명히 죽었는데 그 아이가 학교로 돌아오고 그 좀비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일곱쟁반의 미스터리에는 우주로 갔나 혹 가버렸나 이렇게 믿는 건가 애매하지만 그런 또 엄마가 나오고 그래서 작가님이 추구하는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지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 좀 환상적인 얘기를 좋아하는 편이고 그런 소재나 뭐 이야기를 접했을 때 좀 많은 생각이 떠오르는 편이라서 그런 쪽으로 나가다가도 그래도 소설은 현실에 발붙이고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습작 하던 시절에는 막 선생님이나 선배들이 야 환타지로 가든지 현실로 가든지 하나만 해 막 그랬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환타지로 가버리면 그 공감이 잘 안 되고 이입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중간 지점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게 정말 환상적인 요소가 강렬하지만 또 현실과 분명히 접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 대왕 아까 소개한 고양이 대왕에서도 그렇고 또 뭐 모든 것은 빛난다나 뭐 이달의 친절사원 이런 작품들을 읽어봐도 분명히 현실과의 접점을 유지한 채 환상을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김설아 작가님이 추구하는 문학이란 비현실과 현실, 허구와 실제, 가짜와 진짜 이 사이에 있다고 좀 봐야 될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그 습작할 때 얘기도 좀 궁금한데 제가 언제 습작을 제가- 하고 합평은 언제 받으셨던 거예요? 저는 이게 부산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그래서 사투리가 약간 예, 제가 좀 귀여우세요? 심한 편인데요. 제가 서른 지 15년이 돼가는데 잘 안 고쳐져요. 너무 좋은데요. 트레이드 마크로 계속. 단어는 그래도 순화가 많이 됐는데 억양이 좀 그런데 아무튼 저희 대학은 그게 창작을 별로 제가 국문과 나왔는데 창작을 별로 권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이게 밥벌이가 안 되니까 그쵸. 그냥 거의 교직을 하는 게 희망적이다. 뭐 선생님, 학원 선생님 그런 걸 많이 추구하시는 편이었는데 선생님들이 그래서 습작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근데 4학년 때인가 수업이 하나 있긴 있었어요. 소설 창작 수업이. 근데 그냥 그거는 다른 학생들은 전부 시간 때우러 가는 그런 데였는데 저는 그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선생님도 뭘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그냥 봄에 대해 써봐 이러고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소설이 이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 그게 저한테는 참 맞아가지고 제가 열심히 써가지고 그때는 막 인디 음악이랑 막 밴드랑 이런 데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20대 때는. 맞아요. 크랑넛이랑 예. 여기 홍대 쪽에 드럭이랑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관심이 많아가지고 막 그거에 대한 얘기를 썼었어요. 히피 소녀 뭐 이런 걸 썼었는데 교수님이 그거 제가 냈더니 되게 뺏긴 거지 그러시는. 제가 등단작인가요 혹시? 아니요 전혀 그냥 교내에서 그냥 대회했을 때 상 받은 건데 그때는 거의 학생들 열심히 안 하고 막 선배 거 뺏겨서 내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 학교 친구들이 좀 그랬어가지고 이렇게 폭로도 되나요? 15년 만에 괜찮으시겠어요? 예, 뭐 저희 학풍이 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는 편이었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좀 쓸 줄 아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써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도 장려는 안 해주는데 그냥 저 혼자 썼어요. 그리고 명지대 대학원에 왔죠. 근데 그때 선생님들도 그렇게 막 창작이란 무엇이다, 뭐 A, B, C, D 그렇게 가르치시는 스타일이 아니고 일단 네가 쓴 걸 가져와봐라 이러면 합평하는 그런 스타일이시니까는 뭐 엄청 까이고 가가지고 네, 그러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막 글 쓰는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뭐 그런 것도 배우고 우리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많은 걸 더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거기 또 유명한 소설가 시인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쵸, 예,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 때 이제 수업 하나로 인해서 창작의 길로 가서 대학원은 이제 문창가로 갔고 거기서 더 많이 배우셨군요. 수업 하나 때문에 또 인생이 달라진 거네요. 그랬어요. 예, 좀 기발한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주로 어디에서 영감 받는지 궁금해졌어요. 제가 영화랑 애니메이션 뭐 뮤직비디오 이런 걸 엄청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영화제도 막 부산 영화제 유명하잖아요. 그쵸. 거기 또 맨날 가고 뭐 전주 영화제, 부천 영화제 뭐 이런 데도 막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요즘에도요? 요즘은 힘들죠. 애들이 있어가지고 결혼한 뒤로는 못하게 됐는데 그 전에 막 동아리도 영화 동아리 하고 막 그래서 영화도 많이 보고 MTV도 보는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런 데서 많이 좀 착상을 얻었는데 그냥 그건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야기로 만드는 거는 실제로 소설 같은 거 읽으면서 많이 배웠죠. 뭐. 네. 그럼 내 인생의 영화 이런 거 하나 좀 궁금하네요. 갑자기. 영화요? 저는 샤이닝요. 샤이닝. 스탠리 큐브릭 샤이닝 그걸 엄청 많이 봤어요. 네. 여러 번 보셨어요? 네, 좀 좋아하는 거는 또 보고 또 보고 막. 그럼 시간 남을 때 뮤직비디오는 어떤 종류를 보세요? 뮤직비디오는 제가 좀 일렉트릭 음악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프트 펑크나 뭐 저스티스 이런 애들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잘 안 봐가지고 이제 또 아이들이 크면 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군요. 등단작 이야기도 이제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굉장히 강렬하게 시작해요. 지금 굉장히 인상적인데 조금 읽어드리면
나를 뭐라고 불러도 좋다. 바람난 고등학생,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 노는 고양이, 불을 쫓는 밤의 나방.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단 한 가지. 태어난 이상 미친 듯이 춤추어야 하고 괴성을 지르며 깡충깡충 뛰어야 하고 벼락치는 낭떠러지에서라도 떨어질 듯 과도한 에너지로 늘 활활 타올라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타오를 수 없이 증발해 버릴 때까지. 굉장히 시같이 시작해서 너무 강렬한데 잠깐 내용을 소개해 주자면 학교 친구 메이와 준이 학교라는 제도에 저항하고 또 클럽 핑에서의 어떤 탈주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소설에는 또 여러 가지 그 우화들이 들어있더라고요. 동화, 우화. 그래서 앞에서 읽어드린 도입부에서도 유추하셨을 텐데 분홍구두도 생각나고 또 소설을 읽다 보면 성냥팔이 소녀나 제크와 콩나무, 신데렐라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20대 중반에 이 소설을 쓰셨는데 이때 감수성, 아까도 그런 클럽 문화도 좋아하셨다고 했고 네. 음악도 다양하게 들으셔서 아마도 그때 감수성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감수성도 궁금하고 또 15년이 흐르면서 또 그 감수성이 유지된 면도 있지만 또 변화되기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얘기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제가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었거든요. 그냥 선생님이 하라면 하고 그냥 대학도 가라는 대로 가고 그랬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요리사를 제가 좀 하고 싶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 이달의 친절전에 좀 나와 있는데 네, 안 맞더라고요, 저한테. 안 맞고 또 그러니까 그때 공무원 공무원 공부도 엄청 유행해가지고 방황을 하셨군요. 네, 그것도 공부하다가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거 머리 안 들어와요.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정말 1년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글을 써보자. 그래서 습작하던 시절이 1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밤에는 뮤직비디오 보고 낮에는 도서관 가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막 진짜 처음에는 무슨 몇 년도 신춘문예 소설 모음집 이런 걸 읽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잘 쓴 작품인데 좀 재미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포맷으로 쓸 수 있다 이런 걸 많이 공부를 한 다음에 고전 같은 걸 또 많이 읽었어요. 고전은 원래 좀 좋아했어가지고. 근데 롤리타를 제가 특히 많이 읽었었거든요. 또 책도 좋아하면은 그걸 주구장창 막 외울 때까지 읽고 막 그런. 그 장편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그게 문장이 되게 번역체지만은 너무 이상하다, 못 읽겠다 막 이랬는데 두 번째 해보니까 너무 감각적이고 그쵸. 기치적이고 세련되고 그렇더라고요. 그 문화적인 거 예술적인 거 엄청 많이 녹아 있잖아요, 그 안에. 그걸 많이 이제 따라 해보려고 했었고 또 이제 막 정신적인 그런 거는 보바리 부인 있잖아요. 보바리 부인이 또 되게 시대에 앞서간 여성이잖아요. 그리고 일탈하는 상징이고 그래서 그 두 개가 되게 영향을 저한테 많이 줬던 것 같고 원래 소설 쓸 때 또 막 풀로 짜가지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써야 되는데 저는 그냥 한 번에 써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그냥 즉흥적으로 써가지고 그렇게 쓴 게 그게 등단작이었거든요. 약간 좋아하는 작품에서 영향이 많이 받아서 이제 완성된. 근데 아무래도 그런 한 시절 클럽을 좋아하시고 그런 장르 음악 좋아하셔서 그런 것도 아마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0대 중반에 어떤 그런 치기, 열정 이런 것도 아마 들어있을 것 같고. 쓰고 나니까 막 내가 써놓고도 되게 이상한데 이게 뭐지? 너무 근데 강렬한 시작도 강렬했지만 좀 중간에 예상하지 못한 전개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에너지가 느껴지긴 했거든요. 네. 또 보통은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줄줄 넘어가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잘 익히는 건 극찬이에요, 극찬. 네.
그 개인적인 질문도 하고 싶은데 예. 작가의 말에 보니까 두 아이의 엄마라고 지금 또 말씀 중에 예. 여러 번에 거쳐서 아이들 얘기도 하셨는데요. 예. 아무래도 육아랑 이제 창작을 같이 하다 보니까 소설을 쓸 시간을 마련하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 주로 쓰시나요? 저는 보통 카페에서도 많이 쓰시고 하는데 저는 되게 조용하고 제가 익숙한 공간에서 쓰는 게 좋아서 집에서 많이 쓰는 편이고 애들 어린이집 가면 제가 책 읽고 이제 자면 글 쓰고 낮에 좀 창작이 잘 안 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주로 밤에 쓰시나요? 네, 낮에 쓰면 이상하게 좀 잘 흥이 안 나더라고요. 왜 그런지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가장 사랑한 문장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한 문장들. 김설아 작가님은 어떤 문장을 가져오셨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작품을 읽어주실 건지. 저기 이달의 친절 사원에 나오는 네네, 이번 소설집에 들어있는 단편 중에서. 네. 그들은 계단을 통해서 밖으로 나왔다. 1층 야외 주차장가에 파티션이 세워져 있었다. 녹색 플라스틱으로 된 파티션 안에는 커피 자판기와 플라스틱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담배를 피우고 있던 말쑥한 정장 차림의 백화점 직원 청년 둘이 압도당한 표정으로 경미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서둘러 흡연을 마무리하고 나갔다. 이 모습에 유리나는 픽 웃었고 미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주머니에서 레종갑을 꺼냈다. 경미는 킹콩 흉내를 내며 소리 없는 포효를 하고 가슴을 두드렸다. 그녀를 본 둘은 킥킥거렸다. 유리나는 자판기로 가서 동전을 넣었다. 블랙 버튼을 누르고 마실 거냐고 묻자 담배를 물고 있던 미나는 고개를 저었고 경미도 손목에 해롭다며 됐다고 했다. 그들은 곳곳에 놓인 의자에 앉아 늘어진 채로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시고 휴식을 즐겼다. 주차장 너머 빗소리가 들렸다. 모두 한마디도 하기 싫을 만큼 온몸이 지칠 대로 지쳤고 주위의 고요함과 인적 없음이 고맙기만 했다. 커피를 다 마신 유리나는 미나를 보며 한마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데 손가락마다 자글자글하게 잡힌 하얀 주부 습진을 떼어내던 미나가 심드렁하게 말했다. 어떤 것 같아 신입? 경미는 손목을 흔들다가 인상을 팍 썼다. 어떻긴 무서울 정도지. 솔직히 까놓고 지금까지 들어온 애들 중에 최악이지 않냐? 여기까지인가요? 예. 이 소설은 이제 이번 소설집 고양이 대왕에 실린 이달의 친절 사원이죠. 예. 그 소설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게 좀 나름 베테랑인 직원이 신입이 들어오면서 점차 자기 성과를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성과. 성과가 아니라. 성깔. 저는 보기에는 되게 온화해 보이는 사람이 폭발하는 지점 이런 거에 흥미를 많이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그런 거에 흥미가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지점을 그리고 싶어서 이런 걸 썼던 것 같아요. 네, 소설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좀 오묘하다고 했나? 그렇게 흘러가는 감정이 느껴지긴 했었거든요. 약간 갈등, 경계 이런 것들, 그렇죠? 예. 예. 궁금하신 분은 소설을 사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김설아 작가님 보내드리기 전에 사운드 앤 스토리 오늘 저희를 위해서 어떤 소리를 가져오셨는지 함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소리는 파도 소리인가요? 네. 이 소리 어디서 녹음하셨고 왜 가져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원래 바다에서 자라서 좀 부산에 주시면서 네, 부산에서 자라고 거제도에서도 산 적 있고 그래서 바다 소리를 좋아하고 그래서 따로 인터넷에서 그냥 가져왔는데 바다에 못 가보시고 하긴 올해 가지 못해가지고 여름에 바쁘셨을 것 같아요. 책도 뭐 정리하고 바쁘진 않은데 애들이 너무 작아가지고요. 네.
어쨌든 그 바다 그 파도 소리에 좀 네. 위안을 많이 받으시나 봐요. 그러면 네, 평소에. 바다에 가면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더라고요. 그 거칠잖아요. 되게 좀 속을 알 수 없고 그게 난 한낱 작은 존재니까 뭐 이렇게 저를 둘러싼 일들이 크지 않다 뭐 그런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냥. 저도 비슷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네. 되게 파도가 네. 규칙적이잖아요. 네. 끊어지는 법이 없고 네. 정말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밀려오는 거 보면은 네. 좀 경외감 같은 게 저도 들 때가 있더라고요. 네. 비슷한 감정이겠죠. 네. 네. 이제 작가님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2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크신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고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이 방송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 네. 2번째는 15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짧지 않은데 네. 15년 동안 작품을 한 편 한 편 모아서 이렇게 단편집을 내셨는데 이 단편집을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좀 PR 많이 읽어주시면 좋잖아요. 네. PR을 부탁드리고 2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이들한테 먼저. 네. 성춘아. 엄마가 지민이 낳고 널 많이 구박했지. 그게 엄마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힘들어서 그랬다. 미안해. 널 정말 사랑하는 거 알지? 하고 지민아 너 정말 귀여워 요즘. 야, 정말 사랑해. 성준이 지민이군요. 네. 둘 다 사랑한다는. 네. 네. 마지막으로 작품 PR 한번 해주세요. 제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린 만큼 제가 많이 고치기도 하고 보시는 분들 어떨까 생각하면서 많이 다듬었던 소설들이고 나름대로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정말 재미있으면서도 뭔가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소설집이에요. 네, 많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김설아 소설가님 보내드리고 2부 책들의 방 다시 헤이수 DJ가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소설 쓰는 조혜진이었습니다. 문장의 소리 2부 책들의 방 2부 코너에서는 책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을 초청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문학하는 마음을 출간하신 편집자 김필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 이 문학하는 마음이 좀 많이 잘 나가고 있나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 세일즈 체감되는 포인트라든지 그 인터넷 서점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북펀딩을 해서 초반에 이게 세일즈 포인트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오. 지금은 점점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네. 그 떨어지다가요. 네. 또 갑자기 또 팍 치고 올라갈 때 희열이 있어요. 문장의 소리가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저기 좀 조피디님 박수 쳐주고 네. 계십니다. 네, 오늘은 가장 사랑하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읽어줄 책 가지고 오셨죠? 네. 가장 사랑하는 책이라고 하기에는 뭐 좀 그렇지만 제가 최근에 사랑하는 책들 중에 하나. 네, 그렇죠. 최근에 읽은 좋은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광호 산문집 너는 우연한 고양이라는 책인데요. 문지 에크리라고 문학가지성사 산문선 시리즈 중에 한 권입니다. 제가 2011년도에 출간된 이광호 산문집 사랑의 미래를 편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2019년도에 나온 이 너는 우연한 고양이도 역시 편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편집한 책이라서 애정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있지만 꼭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이광호 선생님 산문을 참 좋아해요. 네. 예. 그 평론에서는 굉장히 냉철하고 분석적인 글을 보여주시지만 그 산문에서는 뭐랄까 굉장히 새로운 문학적 시도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세이는 글쓴이가 드러나는 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광호 선생님 에세이는 그 1인칭의 사실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걸 비껴나가는 글쓰기를 보여주고 계세요. 이 책도 마찬가지이고요. 네. 두 마리의 고양이와
한 명의 동거인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이 동거인을 화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죠. 예, 오직 고양이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 재밌네요. 네, 그래서 네, 이 책을 되게 묘한 독서 경험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김필규님의 목소리로 한번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너는 고양이를 보는 관객이 아니라 고양이들 앞에서 인간의 옷을 걸친 단역 배우다. 이제 너는 누구인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고양이의 동거인이며 고양이에 대한 관찰자이며 혹은 고양이에 대한 기록자인가? 고양이가 자기 몸을 흔들어 물기를 털어버리는 것처럼 너는 자신의 이름을 온몸에서 털어낸다. 내가 고양이와 함께 산다는 것은 한없이 고양이가 되어가는 시간이다. 육체는 여전히 낯설고 불면의 밤은 어떤 실체도 허물어버린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낙엽의 고요한 낙하처럼 부드럽게 잠들 수 있는 밤의 숲이 있을까? 어떤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은 육체가 꺼진 다음까지도 남아있다고 주장할 만한 힘이 남아있는가? 검은 입술이 누워있는 집, 잿더미를 뒤지는 시간들. 의식은 언제나 고독한 것인데 고독을 의식하는 자는 고양이의 고독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진술은 공허하고 묘사는 람루하다. 이야기는 대개 진부하며 비유는 허영에 가득 차 있고 논리는 무기력하다. 고양이의 말은 침묵을 투명하게 한다. 누구의 말도 누구에게의 말도 아닌 고양이의 말. 과거와 미래가 같은 것은 없는 진동하는 지금 이 시간의 말. 고통을 말하려는 자는 고통을 말할 수 없는 자이다. 너는 고양이처럼 말을 삼키고 무언가를 조금씩 뱉어낸다. 너는 너의 삶에 속하지 않는다. 무너져 내리는 이 밤의 구심력. 깨진 창문 사이로 한꺼번에 빠져나가려는 공기들. 네. 이광호 선생님의 감성을 엿볼 수 있는 문장들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그 낭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예,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광호 선생님의 에세이 쓰기 이런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골랐는데요. 그러니까 2인칭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 책은 나는이 아니라 너는으로 명명하면서 이제 고양이의 특성과 고양이의 아름다움 뭐 그것에 대해서 읽다 보면 그 고양이를 통해서 고양이와 비슷하게 살고 있는 너를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읽어드린 게 침묵이라는 제목의 챕터인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고양이를 통해서 알게 되는 화자의 모습이란 것이 참 슬픈데 말씀하셨다시피 문장들은 참 아름답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그것조차도 좀 고양이의 특성과 맞닿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 이광호 선생님의 너는 우연한 고양이 이 책을 이제 직접 편집을 하신 거죠? 네네. 네. 편집자 일을 하다 보면은 작가 이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보고 또 꼼꼼히 보고 그런 작업이 필요할 텐데 힘들지는 않으세요? 사실 제일 힘든 건 출근입니다. 네. 그래서 편집일이 뭐 어느 부분이 힘들다 뭐 이런 것보다는 편집자를 막 시작했을 때는 이제 본문 디자인이 다 끝난 초교지를 처음 받아들면요. 네. 기분이 너무 좋고 막 신나고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마치 그러니까 틀린 그림 찾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런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느낌 같은 게 들 때도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예, 원고 보는 일 자체는 예, 힘들다고 느껴지진 않고 또 이것저것 꼼꼼히 찾아보다 보면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 있어서 더욱 재밌는 일이기도 해요. 예. 근데 뭐 좀 안타까운 점은 노안이 좀 이르게 오는 것 같아서 내 눈 막 이렇게 일종의 네. 직업병이죠. 그렇죠. 예, 침침합니다. 네, 그게 좀 서글픈 거 외에는 네. 예. 본인이 이제 편집자라는 직업을 선택하길 참 잘했다.
어떤 이런 마음을 들게 해준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나요? 그 에피소드가 사실은 진짜 잘했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 이렇게 더듬어 보면 그러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왜 회사를 그만두고서도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제 대답은 배운 게 도둑질이다라는 얘기인데 네.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배운 걸 써먹을 수 있다라는 게 네.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럼요. 그래서 제가 여전히 책과 가까이 있다는 건 정말 되게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은 종종 하고요. 또 이렇게 이 판 안에서 책과 가까이 있다 보니 문학하는 마음이라는 제 이름으로 된 책도 낼 수 있게 되었고 다음번에 질문을 받는다면 이게 가장 큰 에피소드가 될 수 있겠네요. 책을 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이게 뭐뭐이라는 마음 시리즈. 네. 다음 시리즈는 어떤 게 나온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책 뒷면에 근간을 보면 미술하는 마음, 영화하는 마음, 과학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잡혀 있어요. 이야. 점점 이 시리즈물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인터뷰어는 제가 아닐 테니 네. 더 훌륭한 분들이 좋은 책을 내주시리라 예. 믿고 있습니다. 그 문학하는 마음이라는 책 그 보면은 각 분야에 한 명씩을 이제 선정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떤 그 선정 기준 같은 게 있었을까요? 사실 문학 평론가 중에 굉장히 많은 분인데 뭐 신영철 씨를 네. 선택한다든지 뭐. 그런데 예상외로 별로 그 인터뷰 분들을 정하는 데는 별다른 고민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뭐 다른 후보를 두고 무슨 선정 기준을 세울 만한 입장은 아니었고 그냥 부탁을 드리면 들어주시겠지 하는 마음도 있었고 부탁을 하면 들어줄 사람. 그렇죠. 그걸 무시할 수 없는 큰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분야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한 분씩 그냥 가장 먼저 떠오른 분들, 제가 인터뷰하고 싶었던 분들, 지금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뭐 이런 식으로 가장 먼저 떠올렸던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근데 또 감사하게도 처음에 생각했던 모든 분들이 인터뷰를 허락해 주셔서 다른 고민을 또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그 분야 하면 딱 떠오르는 분께 했는데 그분이 또 오케이를 그쵸, 또. 너 아니면 안 돼. 너여야만 해. 11분들의 작가를 만나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인터뷰에 응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 11분에게 그 김필규님의 마음을 간결하게나마 전하신다면 어떤 걸 전하시겠습니까? 일단 너무 감사하죠. 이거는 사실 이 책은 그분들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명백하게 그냥 감사한 마음이고 그분들을 향한 마음은 근데 이제 뭐 그분들에게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이 책을 향한 저의 마음은 제가 가장 기쁠 때 책을 내고 난 후에 가장 기쁜 반응, 독자 반응은 명백하게 독자분들이 이 책을 읽고 이 작가의 책을 읽고 싶어졌어요. 혹은 이 작가의 이 책을 다시 꺼내봤어요. 뭐 이 작가를 알게 됐어요. 이런 반응들이 가장 감사하고 가장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이 인터뷰 분들을 위해서 뭘 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문학을 사랑하고 또 좋은 글을 써내시는 분들을 많은 독자분들이 알게 되는 거. 그게 너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근데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러지 못해서. 그리고 이거를 천천히 읽다 보니까 이 문학이라는 게 단순히 뭐 시인, 소설가 흔히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굉장히 여러 분야가 많고 이 분야에서 각각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오히려 이 문학이라는 외연을 이 책 한 권에서 굉장히 넓혀놓은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독자들이 이 질문에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문학을 하면 먹고 살 수 있나요?
이거는 인터뷰 분들이 답을 해주셔야 하지만 제가 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니 네. 네, 그 대신 전하자면 제 생각은 먹고 살 수 있을 때까지 다른 방편이 필요하지만 네, 어떤 이들에겐 문학하는 것 자체가 먹고 사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아우. 네, 이 인터뷰를 통해서 저는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가슴을 치고 들어왔는데. 아, 한번 그런가요? 맨 마지막 문장 한 번만 더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적어온 줄 어떻게 아시고. 네. 그러니까 어떤 이들에겐 문학을 하는 것 자체가 먹고 사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아. 것을 네, 이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프리랜스 편집자이기 때문에 일을 주신다면 계속해서 책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뭐 그 외에 다른 계획은 아직까지는 특별히 없습니다. 좋습니다.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께 인사해 주시죠.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냥 재밌게 방송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필규님의 문학하는 마음,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여기까지 저는 헤이수였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